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WHO에서 외로움, 그러니까 고독을 공공보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소식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외로움은 건강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리 사회에 큰 손실을 끼친다고 합니다. 경제적 논리로 들여다본 외로움, 잠시 후 키워드 경제에서 만나보고요. 이어지는 체크리스트에서는 벤 웨스트 호프의 책 펜타닐 함께 읽으면서 기적의 진통제가 어쩌다 죽음의 마약이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월 20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가 함께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결혼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니 그 사이에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갑자기 오늘 키워드는 외로움으로 바뀌었네요. 네, 요즘에 이제 추워지고 또 연말이 되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연말 분위기가 확 나고 있어요. 특히 또 이번 주말이면 크리스마스가 또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뭐 엄청 밝고 즐거운 시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또 외로움을 느끼는 시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결혼과 외로움 마치 반대의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연말에 생각이 날 만한 주제들로 한번 외로움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실 오프닝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WHO에서 이 외로움이 이 엄청 심각한 국제사회의 문제다 이렇게 경고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적한 거니까 이게 질병 같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 지난달에 WHO에서 이제 심각한 보건 위협이다 지정을 하면서 이걸 전담한 위원회도 꾸렸어요. 그러니까 외로움 대책위원회 같은 걸 만든 거죠. 네. 그러면서도 이제 매우 시급한 위협이다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질병들한테 할 것 같은 일이죠. 사실 뭐 전염병이 새로 생기는 그런데 외로움이나 이런 사회적 고립이 질병과 마찬가지다 하는 취지로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낯선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보통 누가 외롭다고 하면 뭐 마치 기분이 안 좋거나 좀 나쁜 일이 있나 그러면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잖아요. 개인적인 일처럼. 그런데 사실 이 외로움이 질병에 준하는 그것도 전 세계에 번진 전염병 같은 존재다. 이거를 국제기구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요. 20세기 초까지는 사실 담배가 유해한지 잘 몰랐거든요. 그냥 기호식품 같은 걸로 알았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위험하다. 이게 밝혀졌고 결국은 지금처럼 이제 담배가 발암물질 같은 걸로 지정이 된 건데 마치 이제 비만과 마찬가지로 외로움도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질병이구나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네, 저희도 전에 글로벌 리포트에서도 외로움이 우리 신체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실제 이 외로움이라는 감성적인 영역의 내용이 우리 피지컬, 신체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신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신체 건강도 훼손을 하는데요. 여러 습관 중에 가장 수명을 줄이는 습관 꼽으면은 바로 흡연이 꼽히잖아요. 뭐 연구에 따르면 근데 인간이 외로움, 고독을 느끼면은 이렇게 사는 게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야, 하루에 15개비를 핀다는 건 흔히 말해서 골초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그런 수준인데 외로움이 이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울증, 불안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맥박, 혈압을 올리고 비만이나 운동을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확률이 20%를 높인다 하고 또 비만보다도 그만큼 치명적인 질병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치매에 걸릴 확률이 60%나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면 정말 질병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 자체가 이렇게 신체적으로 큰 손상을 입히는 그런 요소라는 건 확인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숫자도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에 SNS 같은 거 보면 다들 여행 다니고 맛집 가고 하니까 다들 즐겁게 사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SNS를 보면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나만 불행한 건가? 나만 외로운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대략 몇 %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많다라고 하셨으니까 10명 중에 1명? 그렇죠. 그 정도만 돼도 많은 것 같은데 OECD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18.9%가 외로움, 고독에 시달리고 있다. 근 20%니까 5명 중 1명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5분이 모여있으면 그중에 1명은 아마 외로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인 건데요. 이걸 어떻게 조사했냐면 당신이 만약에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할 친구나 가족이 1명이라도 있냐 물어봤는데 없다고 답한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으니까 당연히 외로운 상황이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게 20%나 되니까 국민의 5분의 1, 1,000만 명 가까이 외로운 사람들이다.
이게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비율인 게요. 예. OECD 조사가 30여 개국을 했는데 그중에 한국이 4위를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뭐 외로움, 사회적 고립이 심각하다고 하고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65세 이상 노인 중에 4분의 1은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1,000만 명이라고 딱 말씀해 주신 숫자에서 제가 머리가 띵해지는데요. 정말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우리나라만 외롭나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외로운 편이긴 하지만 전 세계가 비슷한 분위기예요. 예. WHO 발표를 소개드리면서 이 외로움이 세계적인 유행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질병이라는 건데 이걸 우리는 코로나 때 불러봤죠.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고립의 시대라는 이 외로움 문제를 다룬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노리나 허치 교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연금 생활자의 40%가 친구가 없이 TV나 반려동물과 지내고 있다고 하고요. 예. 미국은 요양병원 환자 중에 60%가 방문객이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요즘에 가장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 연령대가 65세 이상 노인들이라고 해요. 노인분들이요? 굉장히 의외죠. 범죄를 왜 저지를까 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혼자 살고 외롭고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차라리 좀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보호받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야. 그만큼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릴 거 없이 지구인들이 지금 외로워지고 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현상, 이 외로움을 우리 인류가 절대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이런 추세가 이 고령화, 노인 증가도 일부 원인일 것 같은데요. 아마 고령화 때문인 것 같다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외로움을 얘기할 때 딱 떠오르는 모습이 이른바 독거노인. 그렇죠. 독거노인이라고 부르는 이들 이런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니까 네. 이게 고령화 때문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가 사실 더 심각한 이유는요. 예. 최근에 심각해진 게 이 중심에 청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 문제가 청년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외일 텐데 예. 안타깝지만 사실 1인 가구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은 예. 오래된 지속적인 문제였어요. 네, 그렇겠죠. 그런데 최근 불거진 이 문제는 갑자기 청년들이 점점 외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게 청년들은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친구도 한참 만나고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움과 거리가 멀 것 같은데 요즘은 청년들이 더 외로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청년들이 외로움 때문에 고민하고 이 청년 외로움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정부에서 근데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예. 범정부 차원에서 고립 청년들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중대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파악된 은둔 고립 청년 현황을 공개했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청년들이 54만 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아예 사회생활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이들이 이 중에 24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을 겪기도 하고 뭐 극단적 시도를 하는 비율도 높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서도 거의 50만 명 이상이 이제 고립되어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통계를 저도 어디선가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때도 이렇게 뭔가 사회적으로 빨리 자리 잡지 못했던 친구들이 없지 않았는데 그쵸. 지금이야 더 많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뭐 어떻게 보면 위안 삼고 야 나도 좀 문제지만 너도 임마 하면서 우리 그런 소리들 그쵸.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로움에 빠진다. 이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누구나 외로움이 있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우리 경제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면은 청년들이 이런 고립 외로움에 빠지면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원하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한 자원하면 인적 자원인데 5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지금 사회적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추산해본 바로는 이런 이유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만 해도 약 7조 원 가량으로 봅니다. 연간. 7조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예. 10년이면 70조 원 규모니까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 청년들이 일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예. 이들이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을 해서 경험을 쌓아야지
평생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특히 한국에서는 한 번 시기를 놓치면 일을 계속 하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이제 경제적 이제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외로움 문제가 계속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단순히 정서적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 문제, 그리고 사회 경제적 손실까지 이어지는 문제네요. 특히 7조 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상당한 규모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걸 생각을 하면 비용을 다 합친다면 당뇨나 치매 같은 중증 질환 수준의 문제인 거예요. 예. 이런 막대한 외로움 비용은요, 해외에서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각국에서도 연구를 합니다. 외로움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국립노화연구소 연구 따르면 한 최소 10조 원들, 10조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네. 영국에서도 거의 그만한 규모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이들이 고립되어 있으니까 사회적 복지도 제공해야 되고 의료 비용도 발생할 뿐 아니라 네. 이들이 사회에 합류를 못해서 노동시장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요 근래 저희도 다 종강 시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와 함께 조발표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전부 니들 조별로 숙제해가지고 제출해 이걸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몇 주 동안 지켜봤는데 수업 끝나면 본인들끼리 조별로 모여서 발표 준비하거나 자료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걱정이 돼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야 니들 조발표 준비해야 되는데 왜 아직 안 모여 했더니 저희 하고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수업 끝나고 그 자리에서 회의해도 되는데 다 집집마다 흩어져서 카톡 단톡방 만들어서 거기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대면으로 회의를 안 하는군요. 그거보다 카톡에서 회의하는 게 더 편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편한 거죠 그게. 제 생각에는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만나고 소통해서 훨씬 더 외로움이 적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외로움이 커진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누군가와 소통을 많이 하는 시대도 없잖아요. 사실 네. 생각해보면.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요즘 왜 이렇게 외로움 문제가 심각한가. 예.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 연구가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젠가요? 바로 2010년경부터 이 외로움 문제가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우울증, 불안, 고립감 같은 외로움을 나타내는 지표가 전 세계에서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예. 바로 아까 말씀드린 청년층들이 이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때문에 이 외로움 문제를 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연구한 사회학자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소셜미디어가 이 외로움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 입증을 했거든요. 네. 역설적인 게 사실 소셜미디어에서 앞에 소셜이 말 그대로 사회적인 거잖아요. 네. 사회적인 활동을 하게 해준다는 건데 이게 오히려 외로움을 엄청 증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요.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비전이 사람들끼리의 연결을 만든다 주장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스탠퍼드대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한 집단은 페이스북을 계속 쓰게 하고 예. 한 집단은 2달 정도 못 쓰게 했더니 예. 그 못 쓰게 한 집단에서 거의 심리치료에 준하는 정신건강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이야, 아니 오히려 소셜 미디어가 외로움을 자극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SNS를 하면 뭐 친구들 소식도 듣고 댓글, 좋아요 같은 거 남기면서 친교를 한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식의 온라인의 가벼운 교류 활동으로는 인간의 외로움이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갈증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랑 비유할 수 있냐면은 우리 몸이 열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매일 고칼로리 패스트푸드 먹고 달디단 과자 같은 거 먹으면은 사실 몸은 오히려 더 허기만 지고 이런 걸 더 찾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심리적인 정크푸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조별 발표하라고 했더니 오프라인에서 안 모이고 그렇죠. 온라인에서만 하는구나. 사실 오히려 요즘에 스마트폰 디톡스 한다고 할 정도로 예. 젊은 사람들일수록 하루 종일 스마트폰하고 끊임없이 이제 맞아요. 메시지 나누고 네. 오히려 거기 중독돼 있는 것 같지만 연구를 해보니까 왜 청년들의 요즘 우울증이 심하고 외로움이 심한가 봤더니 오히려 그들이 그걸 할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세대더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0대들의 우울증 문제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소셜미디어 때문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말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제 연애마저도 앱에서 상대 배우자를 찾거나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연애 소개팅 시장도 굉장히 앱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당신은 이성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물어봤는데
소개팅 앱 같은 걸로 만났다는 비율이 소개팅, 직장 동료, 학교, 친구 모든 경로를 다 합친 것보다도 높은 압도적 1위가 됐어요. 예. 사실 이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대학생 때 2010년대 초반에 예. 이 소개팅 앱이 나왔을 때 다들 야 어떻게 이성을 그런 데서 만날 수가 있냐. 좀 진지한 관계를 맺는 건데 그럴 수가 있냐 했는데 불과 10년 정도 사이에 앱으로 사람을 만나는 게 보편화가 됐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관계가 인스턴트화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수요자랑 공급자가 있잖아요. 만남에 있을 때. 네. 그런데 이들이 만나는 게 이전에는 어떤 장소를 가야 되고 거기서 탐색도 해야 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는 앱의 등장을 통해서 거래 비용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엄청 활발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가벼운 관계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 호모사피엔스에게는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관계가 이제는 마치 배달앱에서 배달시키는 것처럼 편해졌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 왼쪽 오른쪽 나누다가 그렇네. 마음에 들면 그냥 만나보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의 그 심리적인 상태랑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어떤 게 유행하냐면 연애를 거부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이게 사실 동아시아적인 현상이었거든요. 네. 뭐 일본이나 국내에서도 연애한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네.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썸 단계라고 하죠. 예. 거기까지만 서로 친해지고 연인 관계는 거부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벼운 관계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진지한 관계라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직접 만나고 어디 가고 함께 활동을 하는 그러면서 채워지는 외로움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웹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우리 세대와는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람 만나는 유명한 채널이라고 할까요? 그땐 사이트라고 주로 불렀죠. 그쵸. 아이러브스쿨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찾아주는 거였지 그렇습니다. 완벽히 생면부지의 누군가를 만나는 형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진짜 생면부지의 사람을 누구나 손쉽게 앱에서 만나니까 이 사람 별로야. 나 다른 사람 또 골라봐야지. 이렇게 돼버리니 관계가 얕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이 느껴지네요. 사람 사이도 마치 배달처럼 돼간다. 씁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지금 전 세계에서 외로움이라는 이제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또 이게 엄청난 경제적 비용도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외로움을 조장하고 또 이걸로 먹고 사는 이른바 외로움 경제로 기업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셜미디어는요. 이 많은 연구자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고 뭔가를 하고 싶게 하는 자극을 꾸준히 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말하자면 소개팅 앱, 소셜미디어, 특히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가상의 관계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은 자기 스마트폰에 갇혀가지고 또 진짜 사람을 만나는 관계를 잃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오히려 외로움에 시달리고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을 하고 근데 기업들은 그걸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이 외로움은 전염병처럼 전염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외롭다는 건 그 사람이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니까 그 사람도 네트워크에서 빠지고 또 다른 사람도 빠지니 결국 네트워크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다 외로워지네요. 이게 정말 전염병이랑 똑같은 게요. 아까 조별과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5명 중에 만약에 4명은 당연히 대면으로 얘기를 해야 맞아요. 편해요. 하지만 예. 만약에 2명이 그게 불편하다고 하고 3명이 그게 불편하다고 하면 5명이 다 각자 집에서 그러네. 온라인으로 만나야겠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몇 년 사이 바뀌니까 우리 모두가 어쩌면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 걸거나 옆에 사람한테 말하는 게 점점 어려운 사회가 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소셜미디어는 활발해지지만 사회적인 교류는 적어지는 게 지금의 외로운 문제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얼핏 저는 아주 그 가벼운 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올해 다뤘던 2023년도에 다뤘던 주제들 중에서 가장 묵직한 주제가 오늘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 기자님께 제가 크게 배웁니다. 지금까지 남국민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책도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위험한 책이라고 하던데 도대체 무슨 책인가요? 제목이 펜타닐입니다. 펜타닐. 핫한 그 펜타닐인데요. 네. 부제가 붙어 있는데 기적의 진통제는 어쩌다 죽음의 마약이 되었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들 아마 TV를 통해서 미국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거리에 좀비처럼 마약에 취해서 어정쩡하게 서 있거나 쭈그리고 있는 사람들 모습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네. 요즘 미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 관련 책이고요. 벤 웨스트호프라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이런 미국의 상황, 그리고 이 책을 보면 꼭 이게 미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고 실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를 적은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요즘은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사실 마약은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사회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대도시에서 그것도 대로변의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서 서성거리는 그런 나라? 저는 솔직히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사실 나라마다 이 규제가 약물관리법부터 시작해서 마약 관련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대체로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는 중독성을 기준으로 강한 약물들은 마약류로 주로 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비교적 중독성이 약한 것들은 이른바 기호용 마약이라 그래서 좀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울증을 치료한다거나 또는 뮤직 페스티벌 같은 파티장 같은 곳에서 즐거움을 배가시키고 혹은 자신의 내면의 뭔가를 더 찾기 위함 등으로 이런 기호용 마약 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런 기호용 마약이 과다 사용 등으로 인한 중독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심각하고 또 과거와 달리 화학적 합성 마약들이 등장하면서 미국 역사상 어떤 마약보다 파괴적인 유행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 책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도 화학적 합성 마약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부제에도 나왔지만 펜타닐은 폴 얀센이라는 벨기에 출신의 화학자가 개발한 진통제였거든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폴 얀센이 펜타닐을 처음 합성한 게 1959년이니까 예. 당시 최고의 진통제였던 몰핀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냈거든요. 몰핀은 이제 양귀비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들어지는데 예.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꿈의 신 모르페우스의 이름을 따서 몰핀이다 이렇게 지었다고 하죠. 네. 펜타닐은 몰핀보다 진통 효과가 훨씬 강력하고요. 효과도 빨리 나타나고 네.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도 적다고 합니다. 현대 의학 기술은 어쩌면 이 펜타닐의 개발과 함께 더 가속화된 거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빠르고 강력한 진통제가 발견되면서 장시간 수술도 가능해졌고 우리가 개심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 심장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개복하는 거. 네, 개복해서 맞죠? 심장 네. 수술하는 거. 이 심장 수술도 이 펜타닐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하니까 의학 발달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진통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몇 안 되는 제약회사 이름 중에 얀센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 회사 얀센인 걸 보니까 혹시 이 폴 얀센이라는 분이 만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 그래요? 지금 이 얀센 회사의 주인은 미국의 존슨앤존슨이에요. 예. 61년도에 존슨앤존슨이 얀센을 인수했다고 하거든요. 폴 얀센은 그때 그 펜타닐을 개발하고 나서 존슨앤존슨으로 인수된 이후에도 펜타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다른 약물들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펜타닐은 처음부터 잠재적 중독 위험이 있었지만 워낙 진통제로서의 효용이 높았기 때문에 예. 중독 위험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통제 가능하다고 본 것이었겠죠. 하지만 이제 지속해서 중독 문제가 제기되고 64년도에 유엔 협약에서 펜타닐을 국제 통제 약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71년도에도 미국과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펜타닐의 오락적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내려지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 60년대 한때 미국에서는 펜타닐이 금지되기도 했었다고 해요. 이때 이제 얀센이 로비를 통해서 이 금지를 풀었는데 어떤 네. 방식으로 풀었냐면 펜타닐에다가 프로페리돌이라는 진정제를 섞는 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섞으면 이제 오락용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 마약류를 흡입하는 거는 즐거움을 배가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한 이 진정제를 거기다 섞으면 메스꺼움을 일으키고 매우 기분 나쁘게 취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오락용으로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네요. 우리가 펜타닐에 이걸 섞겠다. 그러니 판매를 허용해 달라 그래서 60년대 한때 금지됐던 약물을 풀기도 하는 예.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펜타닐 중독 문제가 과거에도 심했군요. 하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사실 그때는 애교 수준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약물 과다 복용, 그러니까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55세 이하 미국인에게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펜타닐 과다 복용이고요. 예. 총기 사고나 절정기 에이즈 사망자보다도 지금 현재 펜타닐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훨씬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이네요. 기준이 조금 뭐 몇 년 전이긴 한데 이 책에 나온 기준으로 보면 네. 이 책이 2019년도에 미국에서 발간되고 우리나라엔 이번에 나왔거든요. 네. 2018년 기준으로 미국 약 6만 8천 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는데 그중 절반인 3만 2천 명이 펜타닐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니까 약물 과다 복용의 절반이 이제 펜타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데이터가 2018년도니까 최근에 더욱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접하는 외신 등에서 보면 미국의 중독자나 약물 과다 복용자 사망자는 지금보다 훨씬 많다. 2018년도 데이터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진짜 그렇겠네요. 그런데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 펜타닐이라는 약물이 만들어진 역사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오래됐고 과거에도 충분히 사회 문제화된 적이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다시 펜타닐 중독이 급증하는 건 뭐 남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 책은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불법 마약을 구입하려면 골목길이나 위험한 길 모퉁이에서 딜러와 만나야 가능했지만 2010년 초반이 되면서 침실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졌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켜고 다크웹이라고 하는 우리가 추적이 불가능한 웹 있잖아요. 네. 이 다크웹에 접속해서 수많은 쇼핑 목록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면 국주우편을 통해서 집 앞으로 약물이 배송된다. 이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기술의 발달이 우리가 이런 그 마약류를 더 구하기 쉽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제조가 편해지면서 가격이 매우 싸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약물들, 뭐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 마치 오늘 마약을 제가 다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서 몰핀 얘기한 것처럼 양귀비 같은 식물에서 추출해서 만들거든요. 예. 혹시 뭐 땡플릭스 이런 데에서 콜롬비아 마약왕 시리즈 뭐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몇 개 봤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 뭐 콜롬비아나 멕시코 저기 어디 정글 먼 곳에서 대규모 농장에서 뭐 재배해서 거기서 그 마약류 생산하고 그렇죠. 그리고 시골 어디에선가 또 제조 시설 갖추고 위생 좀 안 좋은 곳에서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배나 또는 차,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미국 국경 겨우겨우 넘어오고 그 안에 총격 나고 사람 죽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앞서도 합성 화학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펜타닐은. 네. 화학적으로 만들어내는 펜타닐류의 마약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싸죠. 예. 그리고 워낙 강력해서 다른 것과 희석해서 팔면 딜러들의 수익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g만 가져와도 그거 가지고 1000명분, 2000명분 희석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약 딜러들이 과거에 헤로인, 네. 코카인, 마리화나 예. 이런 것들을 팔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것들을 안 팔고 이제는 펜타닐류의 신종 마약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약 딜러들 입장에선 이것도 하나의 비즈니스니까 네. 뭔가 쉽게 구하고 유통마저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결국 높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고 조달하기 쉬운 펜타닐로 다 넘어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미국으로 들어오는 펜타닐은 주로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들이 이제는 대부분 이렇게 펜타닐을 취급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사실 무섭고도 파괴적인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는 규제를 피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 펜타닐류의 마약이. 그러니까 합성 마약들이요. 예. 앞서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펜타닐을 중독 마약으로 이제 규정하고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규제 약물은 국제 마약 협약에 따라서 수출부터 제조 등 모든 국가들이 서로 이걸 뭐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할 때 국제마약 통제위원회에 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른바 유사체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여기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디로 가고 어디로 이동하고 얼마가 팔리는지가 다 보여지는데 네. 이런 합성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첨가물을 조금만 넣으면 이게 이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펜타닐 A가 규제되면 펜타닐 A-2를 만들고요. 펜타닐 A-2를 만들면 다시 펜타닐 B를 만들어냅니다. 아, 화학적 조합이니까 그것도 쉽겠네요. 네. 그래서 저자는 악덕 화학 제조업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몇백 개가 아니라 몇천 개까지도 이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신종 마약이 아주 편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얘기 들으니까 진짜 무섭습니다. 사실 그래서 펜타닐 유사체를 그냥 모두 금지 약물로 지정하기도 하거든요. 예. 미국도 실제로 법률적으로 펜타닐 유사체가 모두 마약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유통을 시키고 있는데 네. 이게 바로 최근 국제관계에서도 문제가 된 중국의 펜타닐 원료 수출 얘기입니다. 예. 전구체라고 하는데 화학적 결합물을 만들 때 필수적인 중간 물질 정도를 저희가 이제 전구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펜타닐 전구체들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전구체 이거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한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기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실제로 자신이 마약 딜러인 것처럼 다크웹에 접속해서 중국 화학회사들하고 이메일 전화통화 막 이런 거 하고요. 실제로 중국 현지까지 취재 간 내용이 여기 다 나오거든요. 예. 미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중국에선 이런 펜타닐 전구체를 불법의 틀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중국 화학회사들은 합법적으로 이 펜타닐 전구체를 만들어 놓는 거죠. 예. 펜타닐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중간 물질을 다 만들어서 생산해서 수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걸 받아서 아까 말한 멕시코나 이런 데서 펜타닐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 전구체가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 현지에서 펜타닐로 만들어지든지 이래가지고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없는 추적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자는 중국에서 엄격한 감독 없이 화학물질 생산이 지속되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뭐 요즘 이런 음모론 아닌 음모론도 있잖아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판매하고 있는 게 네네. 어찌 보면 중국의 의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다가 네. 새로운 신아편 전쟁이다라고 이 책에도 표현이 돼 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을 무너뜨렸던 아편 전쟁처럼 예. 일종의 음모론인데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 서방에서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중간 물질을 생산하는 것 그리고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할 때마다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수요를 못 잡고 왜 중간 화학 물질을 만드는 우리한테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최종 생산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화학 물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일 뿐이지. 정말 문제는 오락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너네의 수요자 아니냐. 네. 그리고 최초에 펜타닐을 만들어낸 거는 서구다. 왜 우리한테 책임을 돌리느냐라고 중국은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게 제가 뭐 너무 저도 음모론으로 가는 네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구조적인 상황에서 펜타닐 공급이 줄지 않고 중독은 늘고 있는데 순수한 펜타닐이 아니라 규제를 피해 분자식이 바뀐 형태의 펜타닐들이 유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타닐 전구체를 사들여서 굉장히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대충 만들어낸 약물들이 공급된다는 거거든요. 네. 펜타닐은 앞서서 진통제로서의 효과가 빠르고 강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반대로 마약으로서도 굉장히 효과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화학 분자식을 조금만 변형하면 분자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일반적으로 이걸 좀 무거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예.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흡수하는 데 훨씬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무리가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앞서 또 이런저런 것들을 섞어서 아무래도 뭐 돈을 좀 많이 벌기 위해서 이것저것 섞어서 판다 그래서 희석해서 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워낙 펜타닐이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매우 소량만 넣어도 이게 효과가 굉장히 강력한데 이걸 밀리그램 단위로 잘 재서 넣어야 되는데 치사량이 있기 때문에 딜러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숟가락으로 떠서 막 이렇게 이야. 섞어서 넣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 보면 결국 그 섞여 있는 펜타닐류의 마약에 치사량 이상의 펜타닐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색깔은 비슷하니까 네. 옛날에 자기가 아까 오락용 마약이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속여서 팔면 그 옛날에 복용한 만큼 먹었다가 사망하는 경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 네. 이 책에서 굉장히 끔찍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마약 단속국 직원들의 인터뷰가 몇 건 실리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신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면 사망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망자들이 현장에 가보면 주사바늘이 꽂혀 있는 채로 미처 주사바늘을 빼지도 못하고 죽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미 치사량 때문에 찌르는 순간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안에 성분이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무섭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량만 들고 와도 많은 사람에게 유통시킬 수 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출입국에서 관리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앞서도 제가 펜타닐 1g만 가지고도 몇천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1g을 가지고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하는 사람을 마약 단속반이 적발해내는 거는 사실상 불가하다라고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많이 들고 온다 하더라도 이제 멕시코 카르텔이나 이런 사람들을 취재를 통해서 이 기자가 하는 얘기는 과거에 예전에 중국에서 굉장히 홍콩으로 탱크를 9대 실은 컨테이너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놀란 적이 있는데 이 탱크가 컨테이너에 실려서 결국엔 대만을 거쳐서 싱가포르를 가거든요. 근데 이 탱크가 들어오는 것도 중국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g짜리 펜타닐이 들어오는 거를 그 출입국 관리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심지어 그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하던 중에 중간에 그 무기가 들어오는 걸 보고 중국이 그걸 적발해냈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지금 현재 이 화학적 합성물에 의한 마약을 적발해내기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네요. 지금까지 말씀 주신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최근 유행하는 신종 마약들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고 많이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성능 자체가 워낙 강력해서 아주 소량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돼버렸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에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리 감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기존 A라는 어떤 화학적 결과물이 마약으로 분류되면 이거를 아주 손쉽게 그 단속의 허들에 포함되지 않은 A-나 A-, 형태로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서 유통할 수도 있다.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두렵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마약의 청정국 또는 굉장히 단속을 강하게 하는 국가 중에 하나니까 실제로 다크웹에서 잘 팔지 않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런 데들. 그러니까 거기는 만약에 딜러들이 걸리면 그 사형에 처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팔지 않는 국가에 해당되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가지고 들어와서 유통시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이 이제 전자담배라든지 아니면 액상담배 뭐 이런 것들에 접하는 기회도 많다 그러는데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품고 그 안에다 마약류를 섞는다면 그 아무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두렵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몇 가지 해결책을 얘기하는 것 첫 번째는 결국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불법적인 펜타닐 전구체를 판매하는 거 중국은 합법적인 화학제품 수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화학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계속 국제사회가 요구를 해야 된다.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날 때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 차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이미 계속 지속적인 요구가 중국에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중국이 알겠다. 펜타닐을 마약으로 분류하겠다라고 했지만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두면서 얘네들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든가 또는 아까 말한 대로 A를 A-1로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통제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믿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좀 더 강력하게 중국이 국제사회를 위해서 나서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긴 한데 마약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음지에서 양지로 꺼내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오락적 사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 나라들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슬로베니아 사례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용 범위 내에서의 기호형 약물 사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슬로베니아인데 일반적인 금지 약물들은 이들도 똑같이 금지하지만 그 외의 약물의 경우에는 사용과 밀매를 명확히 구분해서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 용도로 소량 소지하는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최대 한 28만 원 정도의 소액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고 심지어 마약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는 벌금도 면제줘요. 다만 이제 마약 제조나 거래에 연루되면 수감하고 처벌하는 형태의 강력한 처벌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용자를 처벌하기 시작하면 공급책은 사라지지 않을 거고 이들의 중독도 해결되지 않아서 불법을 찾아서 아까 성분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이상한 마약들을 하게 되니까 차라리 양지로 끌어내서 실제로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옆에서 다들 이렇게 테스트해 주면서 이 슬로베니아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런 조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스티벌 옆에 텐트 치고 마약 가져오세요. 우리가 성분 분석해 드립니다. 그러면
기호용 마약들을 가지고 온답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뭐가 있는지 보고 이거는 사용하셔도 되고 이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차라리 그렇게 해서 중독자들이 양지에서 양호하게 사용하거나 과다 복용을 하면서 사망자로 이르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새로운 시도를 해서 지금 당장 제가 이거 판단도 잘 안 될 수준이에요. 네. 마약을 가져오면 잠시만요. 이건 드셔도 되는 마약이에요. 그럼 이 마약이라고 부르는 기호용 마약이니까 이 나라에서는. 마약. 네. 예.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부쩍 동남아시아 국가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에서 대마,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것마저도 네. 이제 합법화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런 추세 속의 하나라고 이해도 될까요?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호든 뭐 치료용이든 마약류는 자칫 잘못하면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접하더라도 중독에 빠질 경우에는 벗어나지 못하고 아까처럼 약물 복용이 과다 복용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사례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접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장 안 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을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많은 의료 회사들이.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라든지 제약회사들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결국엔 펜타닐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진통제 때문에 남아있는 거니까 네. 아예 금지시키고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거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만들어내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만드는 회사들에 대한 관심 또는 저는 또 주식도 보고 있으니까 혹시나 그걸 만드는 회사가 있나? 그것도 좀 쳐다보게 됐고요. 다크웹 내에서 모든 거래를 비트코인으로 한답니다. 마약 거래를.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또 이런 데까지 쓰이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변화들의 흐름들이 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단속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해법을 다시 경제적인 방법으로 찾으려는 노력들이 앞서 말씀 주셨던 어떤 스페인이라든가 슬로베니아 이런 곳에서 지금 시도해보고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면 또 숨겨진 어떤 음지의 내용 오늘 제대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아무리 애를 써봐도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로이킴의 우리 그만하자입니다. 오늘 마약 성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런 표현이 제일 먼저 떠올라서 제가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